자, 그러면 오늘은 또 우리 김웅 부장님과 함께 또 가족사랑이 지극하신 걸로 또 알고 있는데요. 네, 메리츠 증권의 김웅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가족사랑 얼마나 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볼까요? 예,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바로 생각이 안 나시는군요. 눈물이 나시는 거죠. 생각만 해도. 눈물이 그렇죠. 앞서는. 눈물 때문에 방송을 못 하실까 봐. 네, 울어서 안 됩니다. 네, 김웅 부장님과 함께 그러면 오늘 뭐 투자에 관련된 투자 전략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실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부터 좀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오늘은 지난번에 좀 연장선일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는 이제 CPI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볼 때는 물가가 경기를 해치는 이 구조적인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 좀 깊이 있게 각 CPI 구성 항목들을 살펴봐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단기 관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게 이제 6월 CPI가 바로 꺾인다라는 톤보다도 향후의 방향성 자체가 일단 CPI는 상반기 중에 피크아웃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톤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좀 요즘에 질문 많이 받고 이제 제가 이런저런 자료를 보더라도 가장 관심 많으신 부분이 구조적인가 일시적인가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CPI가 피크아웃 했다라고 한다면 이대로 이제 반등이 다시 한번 랠리로 이어져서 네, 쭉 갈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향후에도 어떠한 그 경기 침체 트리거 포인트로 뭔가가 크게 작용을 해서 다시 한번 충격을 시장에 줄 수 있을 것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준비해봤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네. 시장에서 가장 많이 관심이 있었던 게 이제 그 이른바 물가라는 건데 물가가 결국 이제 피크아웃 했다 혹은 이제 한 것 같다는 정도의 컨센서스가 이제 대체로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만약에 그렇다면 시장은 치고 한번 쭉 달려 볼 것인가 아니면 잠깐 손 한번 흔들고 다시 이제 나락으로 갈 것인가, 요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가장 큰 궁금증이라는 거군요. 예, 좀 더 긴 텀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안도랠리, 베어마켓 랠리 자체가 두세 달 안에 끝날 수도 있겠지만 네. 그거보다는 예를 들어 W자형의 더블딥이다라고 한다면 보통 더블딥이 6개월, 1년 만에 바로 오지는 않고 길게는 2년에서 3년 정도 그 랠리를 갖고 난 이후에 다시금 충격을 갖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까지 코로나라고 하는 거의 자연재해급에 가까운 그런 경기 충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네. 거대한 유동성을 일시적으로 많이 풀었고 그리고 나서 이 유동성을 회수하는 시기를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좀 인플레이션이 긴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앞으로 이제 쓰게 될 텐데 네. 그 과정에서 소프트 랜딩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의 하드 랜딩을 각오하고 베이스 시나리오를 이제 짜고 난 다음에 대응을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더블 딥이라고 하면은 좀 네. 생소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게 과거에 두 차례 있었고요. 대공황 이후에 이제 37년, 38년도에 네. 한번 인플레이션을 급하게 잡기 위해서 대공황을 회복하기 위해서 경기 부양책을 대거 썼는데 그로 인해서 경기가 GDP 성장률이 9%에 달하고 물가 상승률이 이제 올라오니 이를 잡기 위해서 급하게 정책적인 긴축을 시도를 했다가 경기를 다시 한번 꺾은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는 이제 80년대 초에 폴 볼커 의장께서 수요를 억지로 한번 꺾었죠. 크게 금리를 19%까지 기준금리를 급하게 올리면서 네. 수요를 꺾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온 국면에서 다시 한번 재차 수요를 안정화시키면서 경기가 과열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그런 정책적 시도에 의해서 두 번의 이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 V자형은 이미 한번 경험을 했고 저희는 V자형이었죠. 코로나 때. 네, 코로나 때 네. 1, 2분기만 마이너스를 겪고 나서 바로 회복을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아직 여기서 한 번 더 딥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그 뭐 논란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경기를 보는 이제 대표적인 지표가 이제 당연히 GDP죠. 네. 경기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제 경치할 때 이제 경자에다가 기운하는 기자를 보태서 기업을 중심으로 어떠한 기운이 이제 집중되는 그러한 것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를 하게 되는데 경기가 좋다 나쁘다 할 때.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 이제 대표적으로 보는 지표가 GDP입니다. 네. 경기라는 이제 인디케이터는 존재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GDP를 산출할 때 뭐 생산 관점, 소득 관점, 지출 관점 이렇게 이제 산출해 볼 수가 있겠지만 음흠.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거는 이제 경제 주체별로 관찰이 명확하게 되고 있는 지출 관점에 이제 GDP 표시를 많이 합니다. 실제 이제 미국 BA에서도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 네. 뒤로 넘어가서 저희가 이 GDP가 1분기에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고 해서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분께서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이에 대한 얘기도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때 마이너스 성장한 GDP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실질 GDP입니다. 2012년도의 가격을 가지고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올해 1분기에 산출했던 산출량이 도대체 지난 분기 대비해서 연율화를 했을 때 얼만큼 늘었냐 줄었냐 이걸 이제 본 것인데요. 이게 이제 마이너스 1.6%가 나왔다고 해서 이게 무난한 회복이 아니라 더블 디브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이제 많이 커지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이제 그 하이라이트를 세 군데를 내놨어요. 이 자료 자체는 이제 BA에서 이제 공표한 GDP 자료를 그대로 이제 홈페이지에서 긁어온 것인데요. 보시면은 리얼 GDP 바로 아래에 커런 달러 GDP라고 해서 이게 명목 GDP입니다. 명목 GDP는 1, 2%도 아니고 6%대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리얼 GDP가 마이너스인 것은 당연히 명목으로 올라온 GDP 성장보다도 물가가 더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로스 도메스틱 퍼처스 프라이스 인덱스라고 이 물가 자체가 8% 가까이 올랐었기 때문에 당연히 명목으로 이보다 적게 올랐다고 한다면 실질 관점에서는 산출량이 그보다 더 늘었을 리는 없으니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GDP라고 하면은 다 리얼로 보시면 됩니다. 실질 관점으로 과거 대비해서 GDP 절대 명목 GDP 자체가 늘었다 하더라도 산출량 자체가 늘지 않았으면 경제가 성장한 게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한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이익은 지금 2분기 실적을 발표한 미국 기업들이 S&P 500 기준으로 한 21% 정도가 있는데 네. 그 기업들 중에 3분의 2가 매출 이익에다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그것은 명목 관점에서 명목 기준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실질이 녹아들어 기업은 항상 주가는 실질이 아닌 명목 기준으로 돌아간다는 것. 그래서 EPS 성장률도 5%에 달했었다는 걸 좀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기업들이야 당연히 이제 네네. 예를 들어 작년에 같은 기간에 뭐 1억 벌었는데 이번에 1억 5천을 벌었으면 당연히 이제 50% 성장한 거지. 그렇죠. 거기에 이제 물가 네네네. 상승분까지 더해갖고 이렇게 빼고 뭐 이런 건 안 한다는 거죠. 네네네네. 다만 이제 전체 국내 어떤 GDP 같은 걸 계산할 때는 네. 그런 물가 상승분을 빼고 실질적인 성장만 계산하니까 네네. 이건 이제 마이너스가 좀 나올 수 있다. 네네. 네. 다시 그렇겠네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기와 주가는 따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거기서 이제 근본적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주가는 이제 이익의 함수라고들 표현을 하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반영하는 수준 자체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네. 근본적으로는 기업의 실적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큰 방향성은 이제 좌우가 된다라는 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GDP라고 하는 경기 지표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GDP 여기 테이블에서 이거 이제 그만하고 넘어갈게요. 미국의 GDP는 그럼 어떠한 것인가? 네.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장표가 좀 많습니다. 미국 GDP는 다들 아시다시피 70% 정도가 소비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2000년도 이후에 이제 기술과 자본 중심으로 산업이 이제 진전이 되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수출이나 제조가 아닌 서비스 중심으로 흘러가게 됐고 내수 소비가 급격히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여겨볼 만한 점은 민간 소비를 제외하고 순수출은 항상 마이너스인 상태이고 정부 지출과 민간 투자가 비슷한 규모로 비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내수 소비는 절반이 채 안 되고요. 네. 오히려 이제 민간 투자가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수출이 절대 금액 자체는 포션은 작아 보일지 몰라도 GDP 성장률을 산출할 때는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수출 주도 국가라고 얘기하기도 한다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 1분기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제가 이제 왜 CPI가 물가가 경기를 망칠 수 있냐라고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던 전에 그 얘기를 다시 한번 그 미국의 1분기 GDP
발표 테이블을 보고서 실제 물가가 마이너스 성장하는데 기여를 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당장은 저는 가장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내에서도 미국의 GDP의 70%는 소비인데 그 소비 요인 중에서도 어떤 부분이 1분기 GDP의 마이너스 성장을 이끌었느냐라고 보게 되면 여기 보시는 바대로 빨간색 프라이빗 굿즈라고 하는 상품입니다. 네. 상품 판매가 서비스 판매보다는 확실히 GDP가 마이너스 성장하는 데 기여를 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물건이 안 팔린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네. 근데 일반적으로 오해를 하시는 게 네. 상품이라고 하면은 내구재를 먼저 떠올리세요. 뭐 자동차가 됐든 아니면 뭐 가전 핸드폰이 됐든. 네, 핸드폰이 됐든. 근데 실제로 내구재는 플러스였고요. 마이너스를 이끌었던 거는 논 듀러블 굿즈였습니다. 그러니까 비내구재인데 비내구재가 그럼 뭔데 마이너스 1.6% 중에 마이너스 1%나 기여를 했느냐라고 좀 살펴보면 여기에 푸드하고 게솔린이 가장 큰 역할을 또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봐드렸던 CPI를 크게 급등시켰던 주요한 요인이었던 에너지와 푸드가 또 여기서도 크게 기여를 해서 네네네. 실제 GDP를 역성장시키는데 가장 크게 기여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가격 안정이 참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푸드와 에너지는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상반기 CPI가 미국에서 1월에서 6월까지 8.3% 올라갈 때 에너지하고 음식료만으로도 45% 기여를 했고 그 외에 이제 주거와 자동차가 38% 정도 기여를 했었다. 이건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테이블 네. 그 차트를 그냥 업데이트한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거기 네네네. 비내구재에서 네, GDP 기여도까지 마이너스 났다는 게 네네네. 실제 에너지에 소비하는 양이 금액이 줄은 줄어든 거죠. 게 네네. 줄었다기보다 네네네. 금액적으로 늘긴 늘었는데 네네네네. 에너지 가격 자체가 더 많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렇죠. 실질적인 네네. GDP 기여는 이제 마이너스를 네네네네. 평가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네네. 음식료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죠? 맞습니다. 물가 상승분만큼은 금액이 늘지 않았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네요, 저희가. 네, 앞서 맨 첫 장에 보여드렸던 이제 그 미국 GDP 역성장할 때 리얼은 마이너스인데 명목은 6%대 그렇죠, 성장했던. 그러나 물가는 그보다 더 많이 8% 올랐던. 그렇죠. 예, 이런 이제 관계랑 같다고 보시면 같은 네. 맥락이라고 이게 보시면 절대 될것 평가 같습니다. 점수는 네네. 비슷하게 시험 봤는데 이제 네. 상대 평가 그레이드는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전에는 한 80점만 받아도 A를 줬는데 네네네. 똑같이 80 받았던 이제 C, D가 나온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저희가. 예, 맞습니다. 예. 그 물가는 그러면 2분기에 어땠냐? 1분기에는 그 정도 올라가지고 이제 역성장을 이끌었는데 2분기는 1분기보다 더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사실 다 아실 겁니다. 전대비만큼 네. 올랐고 전분기 대비로도 올랐고 YOY로도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2분기 GDP에도 이러한 그 푸드 중에서도 특히 외식이고요. GDP의 항목에 해당되는 것은. 그리고 이제 에너지에서도 연료인데 이 부분은 2분기 GDP 이번에 이제 이번 주에 속보치를 발표하게 될 텐데 크게 기대하지 않고 GDP 나우에서 마이너스 1.6% 전망하는 게 그냥 그러는 건 아닌 것이 같다라고 느낌 정도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이제 백그라운드에 이미지를 하나 깔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대본이 참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게 이제 KBS 다큐멘터리였는데 전기 시장 상인이세요. 이분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모두 오르고 가격도 비싸서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만 필요한 만큼 사기 때문에 지금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그 이다솔 이사님께서 정리해 주신 딱 그 상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떨 것 같냐라고 한다면 앞으로 먼저 에너지부터 살펴볼 텐데요. 에너지가 가장 중요했고 큰 기여를 했으니까 이랬을 때 에너지의 가격을 어떤 항목들이 구성을 했냐, 얼마만큼 구성을 했냐라고 보면 원재료 가격인 크루드 오일이 절반 이상 이제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정제 마진이 한 4분의 1 정도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향방만 살피면 향후에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될지 어떨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크루드 오일 가격은 지금 6월 중순 이후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 대비로는 20% 가까이 이제 떨어져서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데 이게 지역을 가리지 않고 WTI든 두바이든 브렌트유든 다 이렇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원유 가격은 좀 네네. 하향 추세고. 근데 저게 6월까지는 올랐으니까 어쨌든 2분기 발표되는 숫자들은 다 올라가 있을 거고.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실제 내려온 걸 본 그렇죠. 거는 7월 6월 말부터 7월이니까 네네네. 3분기의 숫자들이 네. 발표되는 가을 언제쯤인가 네네네. 이제 우리가 수치를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2분기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정적 영향들이 GDP에도 녹아서 나올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3분기 GDP나 그 이후에 나올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조금 이런 그 에너지 관련해서 부담은 줄어들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원재료는 그랬고 그러면은 아까 정제 마진이 또 4분의 1 정도의 가격 형성하는 데 기여를 정제 하고 마진 있다고 많이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정제 마진이 이제 왼쪽은 개솔린이고요. 오른쪽은 경유 이제 그 도매하는 선물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하늘색이 이제 각 기름의 가격이고 오렌지 컬러, 골드 컬러가 정제 마진인데 정제 마진이 가솔린 쪽에서만 하더라도 고점 대비 30% 이상 빠졌고 네. 경우의 경우에는 아예 그냥 반토막이 났습니다. 고점 대비로는. 그래서 이제 상대적인 영향도가 에너지에 대한 부담은 덜어질 수 있겠다. 원가 측면에서는. 그리고 실제 소매 가격 또한 6월 둘째 주부터 이미 하향세를 향했다.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가끔 그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이제 재고가 굉장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히스토리컬 밴드 로 레벨보다도 더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드라이빙 시즌과 그리고 이제 중동의 이제 쿨링 시즌인 걸 감안하면 언제든지 틀 수 있는 건 아니야. 당연히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업데이트된 걸로는 다행히도 재고가 안정적으로 다시 밴드 범위 내로 레인지 내로 들어와 줘서 그러할 가능성은 조금은 낮아졌다라고 네.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우디가 증산을 할까? 왜 크루드 오일이 그렇게 계속 안정화되고 있을까? 이게 구조적으로 가능할까라고 보면 지금 미국 에너지정보청에서 2분기부터 이제 초과 공급 상황이다라고 올해 2분기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바이든과 사우디가 증산할 때 지난번에 제가 합의 맞아야 된다라는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우디가 원하는 걸 미국이 주고 그리고 나면 사우디 또한 미국에게 줄 만한 것을 줄 것이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사우디는 정말 너무너무 장사를 잘했습니다. 미국이 폴리티코에서 얘기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걸 주고 온 것 같아요. 명분과 실리를 다 사우디에게 챙겨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명분부터 좀 살펴보면 사우디에 이제 티란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집트와 사우디 사이에 있는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제 서해안에 있는 그런 섬인데 이 섬이 자체가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78년도에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미군 연합군이 아예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연말까지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이 섬에 대한 온전한 통제권을 다시 사우디에게 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티란 섬의 통제권을 사우디에 넘기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불안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해가 자유롭지 않을 수도 있고 항공으로 가는 것도 불안할 수가 있는데 반대급부로 사우디와으로부터 약속을 받아냈죠. 티란 섬 통제권 넘기는 대신에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사우디 호의를 중지하는 걸로 해서 사우디의 영공을 아예 그 이스라엘행 항공편에게도 오픈을 해주고 티란 섬 인근에서의 항해도 안전을 보장해주는 이런 약속을 받아낸 거죠. 그럼 이거는 사실 미국이 잘한 것 맞습니다만 사우디 입장에서는 실리와 명분을 다 챙기고 있는 그런 그렇네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예멘의 내전을 두고 이란과 사우디가 대리전을 펼치는 양상이 길게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휴전을 유엔이 중재한 거를 지난번에 사우디가 받아들여서 휴전을 지속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휴전 지속에 대한 대가를 받아냈습니다. 아예 미국이 예멘에 직접적인 차관을 제공해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20억 불을 지원을 예치금을 아예 또 맡길 텐데 그 예치금을 맡길 때 사우디가 넣는 것과 맨칭해서 미국도 같이 돈을 넣는 그래서 이 대리전 양상에서 이란과 사우디가 대리전을 할 때 아예 사우디 편을 들도록 만드는 이런 명분과 실리를 다 챙기는 이러한 게 있었고요. 네. 그리고 사우디의 비전 2030을 말씀드리면서 사우디가 원하는 진짜는 이거다. 탈석유화를 통해서 비전 2030을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었지만 마땅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거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미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기술적인 면에서나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나 자금적인 측면에서 이거를 미국이 제공하면 사우디는 충분히 협력할 만한 니즈가 생길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관련된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보시면 위에 제가 캡처를 해놓은 게 백악관에서 공표한 그 타이틀들입니다. 왼쪽에 거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그 담화문 자체가 담겨 있는 거고요. 네. 그 담화문에 대한 세부 협상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린 팩트시트이 그 오른쪽에 있는 타이틀입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제가 정리를 한 건데 통합 방공협력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꿀이에요. 사우디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 통합 방공 협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미사일과 드론 같은 공격 대공 미사일들이 사우디에 접근을 할 때 그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공 시스템 구축이 사우디 입장에서는 기술도 그리고 무기도 부족한데 이에 대해서 미국이 대공 미사일 방어 체계 기술과 무기를 경우에 따라서 제공한다. 방어 체계 제공은 당연한 거고 무기도 경우에 따라서 제공할 수 있게 그 가능성을 열어놨고 그리고 G7 회담에서 6월 말에 사우디가 발표했던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앤 인베스트먼트 지원에 대해서 미국이 공식적으로 같이 함께 진행하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5G, 6G 통신 인프라 구축에도 얘기를 했고 그린 에너지 구축에도 합의를 했고 우주 탐사 협력에도 합의를 했는데 차세대 통신 인프라 구축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민간과 공기업들이 협력한다는 걸 넘어서서 사우디가 사우디 외에 제3국의 통신 인프라 구축을 수출할 때도 같이 지원하는 걸 이제 협의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공중보건 협력, 그리고 이제 사이버 보안 협력 등의 정말 폴리티코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여기 더 심화돼서 들어가 있다. 거의 다 해줬네요. 네, 거의 다 들어줬다. 하늘로 날아오는 무기 네네. 담아가지고 에너지도 주고 통신도 주고 보건도 네. 주고 네. 이 정도 등등등. 줬으면 기름을 줘야 되는데 네. 사우디가 그렇게 기름 증산 여력이 별로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준 거는 이게 주먹 악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사우디에 줬던 거는 펀치 하나 주고 네. 이제 다 한 가져갔는데 2시간 만났다고 들었는데 네. 2시간 내에 얻을 거는 정말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우디의 증산 능력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사우디가 이미 2015년도에 자체적인 프로젝트를 발표할 때 우리는 이후에도 1250만 배럴의 생산 여력을 그냥 유지하는 걸로 더 이상 늘리지는 말자는 톤으로 이제 숫자를 박아놨었기 때문에 네. 그 수준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IEA 쪽에서도 충분히 당장 30일 이내에 즉시 생산 가능하고 그 증산한 양을 90일 동안 유지할 수 있는 스페어 캐퍼시티가 180만 배럴 이상 있다. 지금 생산하고 있는 1000만 배럴에서 1050만 배럴 그 사이에서 1200만 배럴 이상 생산을 어느 정도 당장이라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사우디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보다는 네. 사우디의 니즈 그리고 의지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앞에서 사우디는 이미 받을 수 있는 선물을 충분히 받은 것 같고 그렇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고 그리고 증산에 합의할 수 있는 게 그 다음은 현실적인 여건이 돼야겠죠.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재정 유가입니다. 이 산유국들은 본인들이 이제 재정을 확장적으로 2008년 이후에 펼쳐놨기 때문에 2008년도에 유가가 140달러 넘게 갔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돈을 워낙 많이 벌어서 그때 한번 늘렸었고 그리고 이제 12년도에 이제 아랍의 보험 있었을 때 그때도 다시 한번 그 재정 확대를 펼쳐서 메꿔야 할 재정 수지 자체가 확대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재정 유가를 맞추기에 현재 유가 수준은 충분히 매력적인 수준에 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겠죠. 예. 지금 오펙 석유 수출을 오펙 회원국 중에 석유 수출 가장 많이 한 탑5 회원국의 평균적인 재정 유가가 한 65달러 정도 됩니다. 65불까지는 네네네. 빠져도 적지 괜찮다.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정부 맞습니다. 지출은. 네네네. 그래서 선물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여력도 상황적으로는 된다라고 이제 본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푸드로 넘어가서 아까 이제 유가를 에너지를 살펴봤듯이 원가부터 살펴볼 텐데 원가는 공급 관점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게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와서는 6월달에 미국 농문성 그 글로벌 에그리컬처 서플라이 디맨드 에스티메이트에 대한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미국 정부는 글로벌리 충분히 공급은 문제 없다라고 생각한다. 생산 자체는 문제 없다. 이상 기후 없고 네. 예상했던 수준의 생산은 나올 거다라고 기대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보다도 지금 7월 달에는 조금 더 생산량이 늘어날 것 같다라고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보시는 자료고요. 곡물은 진짜 저는 가끔 네. 이렇게 보고서 볼 때마다 신기한 게 네. 갑자기 레포트를 어느 기간에 새로 쓰면 없던 작물이 막 수확이 되더라고요. 한참 때는 곡물 막 안 나온다고 네네. 작황 불리하다 네네네. 불과 한 서너 달 전까지만 해도 보고서 쓰다가 네. 한 몇 달 지나면은 어디서 갑자기 미리 튀어나오는지 그 참 볼 때마다 저도 한 10여 년째 이렇게 소식은 듣는데 참 보면서도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하죠. 어쨌든 최근 전망은 그 수요를 감당할 만한 충분한 공급이 네네. 이루어질 수 있다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 밀 가격, 네. 뭐 옥수 가격 같은 거 이제 저희가 아마 업로드할 그 자료 안에 이제 충분히 그 가격 관련된 전망이 있는데 결국 이제 중요한 건 밀 가격, 곡물 가격이 이제 하방으로 간다.
그죠? 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결국 사람들이 이게 뭔가 먹고 할 때는 이제 밀 그대로 먹진 않으니까 그럼 이제 음식품 가격이 좀 떨어져야 될 텐데 그 가격은 별로 안 떨어지고 있지 않나요 혹시? 예. 역시 앞서가십니다. 네. 그 내용을 여기 담았는데요. 네. 그게 이제 그 제가 왜 베어마켓 랠리라고 부르는가 더블딥에 대한 네네. 대응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톤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그 얘기를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밀 보여드렸고 네. 옥수수에 대해서도 지금 에스티메이트는 올라갔고요. 7월달에. 네. 그리고 가격이 하방 압력이 오히려 강화됐죠. 밀하고 옥수수. 반토막 가격은. 났어요 어느새. 예, 맞습니다. 지금 밀 가격 보여드렸고 네. 이게 지금 여기 제가 동그라미로 하이라이트한 거는 이게 농무성 7월 업데이트 자료 나온 부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떨어진 것은 지난주 금요일 날 오데사 항구를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식량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재개하기로 했다. 러시아가 합의해줘서 그때 이제 하방 압력이 강화됐죠. 이게 옥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근데 푸드 가격은 CPI의 푸드 구성항목별 가격 지수를 다 가져왔는데 세부 디테일에 뭐 이런 게 다 들어 있어요. 시리얼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비버리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육류도 있고 과실도 있고 한데 과일과 채소를 제외하고는 파란색 실선을 제외하고는 가격이 지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6월 달까지 계속 올라갔고요. 그럼 왜 이럴까? 앞서서는 유가의 경우에는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수요 위축을 우려해서 정제 마진이 떨어졌더니 네. 바로 소비자 가격까지 빠르게 이어졌는데 왜 못 내려올까라고 보면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을 좀 살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생산자 물가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생산자 물가 항목은 나중에 제가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냥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단은 생산자 물가 자체가 빨리 올라왔는데 이거보다도 한 가지 더 살펴봐 드려야 될 게 에너지의 경우에는 매출 원가 비율이 매우 높은 섹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S-오일이라든가 춘수 정유화학사들만 보더라도 매출이익률이 10% 내외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이제 매출 원가율 자체가 에너지 가격 그 자체가 원가의 전체 90%를 차지한다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식료품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서 매출 원가율이 이제 뭐 높은 회사들이라 할지라도 10% 중반 매출이익률이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30에서 40%까지도 매출이익률이 높은 회사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곡물 외의 네네네. 비용들이 훨씬 많이 들어간다는 의미도 예, 맞습니다. 되겠죠, 그렇죠? 네, 원재료보다도 더 중요한 비용 요소들이 존재한다. 거기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당연히 인건비도 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금리가 올라서 올라가는 다른 부대 비용들 또 포함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임금 말씀을 그래서 연결을 해서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계속 체인식으로 연결돼서 따지다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약간 좀 그 주의를 기울여야겠다라는 쪽으로 생각이 자꾸 기울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임금이 명목 기준으로는 10년 전 대비해서 거의 50% 가까이 지금 올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 얘기가 네네네. 50%가 올랐다는 게 네. 신입사원이 한 2008년에 한 4천 받았으면 네네네. 지금은 어쨌든 6천은 받는 건데 네네. 먹고 살긴 더 힘들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물가는 더 올라갔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임금이 올라가 있으니까 충분히 올랐으니 정부에서 워닝 사인을 줬을 때에 노사 간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면서 물가 상승 압력을 잠재우는데 충분히 협조할 수 있게 임금을 다시 낮출 수가 있겠는가라고 한다면 그러긴 좀 어렵다는 차트를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이거는 앞서는 명목이었고요. 이건 실질입니다. 그래서 2009년을 100으로 뒀을 때 그때 가격 기준으로 지금의 네가 받는 돈을 가지고 소비를 하면 어떻게 되겠니?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안 된다라는 거죠. 소득 자체가. 계속 꺾이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그린 컬러를 보시면은 그린 컬러를 제가 하이라이트 해드린 이유가 이게 나머지들은 전체 토탈인데 이 값은 미디언 값입니다. 그래서 평균의 함정을 벗어나기 위해서 극대값과 극소값이 전체의 평균 값을 좌우하는 그러한 그 함정을 벗어나기 위해서 미디언 값을 많이 쓰는데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인플로이에 대해서 어떻게 네가 돈을 벌고 있니라고 추세를 따져봤더니 이게 지금 급하게 꺾였는데 꺾여 있는 수준이 코로나 이전으로 아예 더 돌아가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네. 근데 이게 그렇다면 여기서 이 차트를 보여드린 이유가 임금을 내리는 거는 명목이 그렇게 올랐지만 쉽지는 않겠구나 네.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 질문은 고용이 그렇게 좋은데
왜 실질 임금은 그거밖에 못 올랐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자면 이게 다 금리 인상으로 향후에 이제 연준이 어떠한 스탠스로 금리를 컨트롤할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을 얘기 드리고 있는데요. 네. 고용을 단순한 실업률로 보게 되면 지금 역대 최저급 지금 그 3.6% 정도의 실업률이니까 완전 고용 상태라고 이제 보셔도 무방한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전체 인구 중 고용된 비율로 보자고 한다면 이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평범한 수준의 고용이 지금 현재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실업률을 보게 되면 왜 이 EP 레이셔를 같이 보게 되냐면 고용의 니즈가 없어서 또는 고용을 포기했거나 또는 완전히 고령화돼서 리타이어한 경우에는 이 고용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인구 대비 고용된 비율을 보게 되면 전체에서 돈을 벌고 있는 인구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고용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겠다. 근데 평범하다. 그렇게 막 고용이 타이트닝하고 막 그 임금이 더 올라갈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도 임금은 더 올라갈지라도 실제 가계의 소득 수준 자체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실업률이라는 거는 네, 내가 일을 하고 싶다고 희망하는 사람들 중에 그렇죠. 고용이 얼마나 됐는지를 네네. 따지는 거고,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주신 네, 전체 인구 중에서 보는 이제 고용들은 또 다른데 네, 저희가 지금 내가 일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일하는 사람 실업률은 되게 낮은데 네, 어떻게 보면 일을 하겠다는 사람 자체가 좀 줄어들어 있는 상태라서 네네네. 절대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의 숫자는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다. 네, 뭐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네 맞습니다. 기대한 것보다 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네네. 오늘도 지난번처럼 제대로 이 결론을 내시기에 시간이 부족할까봐 미리 좀 네네네. 말씀 좀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가장 이제 심각하다는 건 우리가 이제 최근 몇 달 사이 계속 이제 동의했던 네네네. 부분인데 그 중에 네. 제일 중요하게 차지했던 게 이제 네. 기름이랑 그다음 식품, 요게 이제 제일 네네네. 많이 좌우를 좀 했던 건데 네. 어쨌든 기름은 하락 네. 쪽으로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고, 네. 식품도 역시 뭐 그 기름보다는 덜하지만 어쨌든 약간 좀 하락 쪽으로 자리를 잡는다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식품은 좀 다르다고 식품은 아직 지켜봐야 된다. 지켜봐야 된다. 이런 톤으로 이제 이런 것들 말씀을 종합해 드립니다. 보셨을 때 네네네. 그러면 그 연준이 결국 이제 물가가 중요한 게 연준이 네. 금리를 어떻게 할 건가를 이걸 보고 결정하니까 그럴 텐데, 네네. 그럼 연준은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이제 예. 보고 계십니까? 예,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고용이 꺾이는 거는 고용이 꺾이는 게 아니라 뭐 이프레이셔가 그랬다는 것은 고령화 때문에 그랬다라는 차트 지금 보여드리는 걸로 가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불만족스러운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을 고착화시킨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그 앞으로 이제 연준이 스탠스를 취할 때 음흠. 임금 상승을 당장 직접적으로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총수요를 이제 줄여서 경기 침체를 통해서 고용 자체를 건드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건 해결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폴 볼커 의장이 했듯이 그런 스탠스가 나올 수도 있는 환경은 어느 정도 분위기는 있다. 단서가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금리 공포가 그러면 앞으로 또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제 자연스러운 질문이 나올 텐데 지금 현재 뭐 미국채 수익률이 10년물, 2년물이 안정화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이 3월 말부터 꾸준히 하락세를 거쳐서 어느새 작년 초 수준으로 이제 안정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금리 리스크, 금리 인상 공포가 존재하냐라고 질문하면 저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난번에는 기대 인플레이션 때문에 피크아웃 한다면서 피크아웃을 얘기 드렸던 거고, 네. 그래서 단기에 안 돌릴 가능성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 구조적으로는 네. 아직도 금리 인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요인은 존재한다.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 해당되는 이 기사는 블룸버그에서 6월 달에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겠느냐, 제일 관심 많이 가질 게 뭘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70%가 CPI다 라고 답변을 했고, 그럼 그 다음으로 관심 많이 가질 건 뭘까요? 라고 했을 때 이번에는 미시간 기대 인플레이션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다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연준이 만약에 금리를 인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도래했다라고 인지를 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제때 못했으니 이번에는 보다 민첩하고 유연하게 겸손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랬을 때 어디까지 액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가능성을 좀 열어두자는 측면에서 이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거는 그 테일러 준칙이라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컨트롤할 때 네. 참고하는 지표 정도로 이제 참고 지표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목표한 인플레이션율이 존재할 것이고 그랬을 때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수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목표했던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로 성장할 수 있는 GDP 성장률이 존재할 것이고 전체 네. 성장률이 존재할 것이고 그것 대비해서 실제로 GDP 성장률이 얼마큼 나왔는가 이 차이들을 비교를 하면 경기가 과열됐는지 물가가 과열됐는지 그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얼만큼 조절해야 될지 그러한 식이 이제 텔러 룰인데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빨간색이 미 연준의 이제 기준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파란색이 말씀드렸던 텔러 준칙에 의해 산출되어 있는 금리입니다. 이랬을 때 두 자릿수까지 기준금리를 올려도 할 말은 없는 상황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뭐 GDP나 물가나 네네네. 이런 거의 포텐을 다 감안하면 네네 10%대 금리가 가도 할 말은 없는데 네네네 아직 우리는 뭐 네. 그 정도까지는 안 가 있으니 네네네 저 파란 놈이 먼저 꺾여 내려오거나 네 그렇죠. 저게 계속 위에서 버티고 있으면 네 빨간 게 위로 슈팅하는 수도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네 무섭네요.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더욱더 컨트롤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금리를 빨리 올려서라도 단계 급하게 올려서라도 이에 대한 어느 정도 그 투자 심리에 대한 또는 기대 심리에 대한 푸시를 하고 싶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랬을 때 금리 올리면 실제 효과가 어디에 미칠 것 같니 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이제 총수요를 끌어내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CPI 가중치를 살펴보시면 주거가 3분의 1이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가 또 함께 거기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에너지와 푸드가 45%였고 네. 주거랑 자동차 합쳤을 때 그 상반기 CPI에서 38% 정도 차지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는 모기지론으로 컨트롤이 되고 네. 자동차의 경우에는 오토론으로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항목들이 CPI에서 매우 중요한 항목을 차지하고 있으니 만약에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저는 니즈는 있다 한편에 강한 니즈가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언제든지 CPI가 꺾이지 바로 피크아웃하고 원하는 만큼 내려오는 게 바이든과 함께 서로 만족할 만한 합의 중간선거 전까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그러한 손을 쓸 수 있는 의지는 충분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렸고요. 렌트비 관련해서 그 이게 이랬을 때 그렇게 금리를 올리면 어디까지 올리는 거고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까지일까? 왜 더블립에 대한 얘기를 할까?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당연히 그 파월 의장은 렌트비를 볼 겁니다. CPI의 구성 항목은 렌트니까. 네. 집값이 아니라 렌트비죠. 그런데 우리가 민간 소비하는 사람들이 느낄 때 가장 큰 항목 중에서 소비를 꺾는 요인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웰스 이펙트입니다. 자산, 순자산 자체가 크게 날아가 버리게 되면 임금을 어느 정도 더 받는다고 하더라도 네. 내가 소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는 없는 거죠. 그렇죠. 집값이 반토막이 났는데 내 주식이 반토막이 났는데 월급이 10% 20% 올랐다고 해서 내가 예전처럼 소비를 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라고 이제 본다면 민간이 느끼는 집값은 이미 미디언 세일즈 프라이스로는 고점을 꺾었다. 이걸 이제 미국의 직방이라고 지난번에 제가 레드핀에 대한 그걸 설명을 드렸는데 그 오른쪽 그 차트는 부동산에 집을 내놨는데 집을 내놓았다가 다시 한번 가격을 깎아서 다시 내놓는 겁니다. 안 팔려서. 안 팔려서. 그런 데이터도 있군요. 네네. 근데 이게 2015년 이후로 최고치다. 그러니까 민간이 느끼는 집값에 대한 부담은 CPI 지표 항목을 보고 있는 파월의 눈높이와는 좀 많이 다를 수 있다. 네네네. 그렇게 된다면 앞서 GDP 1분기 항목 중에서 가장 선망했던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맨 아래에 있는 게 리얼 에스테이트 앤 렌털 앤 리징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그 GDP에서 산출하는 거는 이제 렌탈이기보다는 최종 산물의 부가가치를 가지고 GDP를 산출하기 때문에 뉴홈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부동산 시장을 꺾어서 만약에 주택 가격이 급락하게 되면 당연히 GDP에 미치는 경기 충격도 심화될 수가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금리 컨트롤을 잘 못해서 37년, 38년도처럼 초반에 너무 의욕이 앞서게 되면 순식간에 더블딥의 리스크에 우리는 노출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바로 안 좋은 쪽으로만 갈 거냐? 네.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너무 많이 빠져 있고 그 선반영했다라는 걸 다들 알고 계세요. 금리 수준도 3.5%까지 미리 반영했다는 분들도 계시고, 야 금리 올려봐야 그거 1% 올려도 시장 충격 안 올 걸?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싸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라는 거의 가장 큰 장점은 호재가 호재로서 시장에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 싸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앞으로 더 나올 악재들에 대한 우려가 팽배해 있는 상태에서는 네. 어떤 수주를 했다, 어떤 기술 개발을 했다, 어디와 M&A를 했다라는 그런 호재들이 제 가치만큼 제대로 반영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싸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나면 숏을 커버하는 것만으로도 주가가 올라가듯이 네. 호재가 호재로서 작용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다는 게 나름대로의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큰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올해와 내년 두고 봤을 때 저는 이제 미국과 한국 시장에 대해서 계속 좋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유럽과 다른 신흥 시장보다도 미국은 올해와 내년 자체가 계속 견조하고 달러라고 하는 안전판이 있다는 측면에서 장상 관점에서 매력적이고, 한국은 이미 맞을 걸 더 많이 맞았어요. 지금 한국의 그 12개월 포워드 퍼가 8.7배입니다. 그리고 이제 PBR이 바닥에서 5% 이상 코스피가 올라왔지만 아직도 0.9배예요. 네. 그래서 충분히 앞으로도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주식 자산 중에서는 나름대로 호재가 호재로서 반영될 수 있는 싼 국면에 있는 자산이 한국이다, 그리고 미국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네.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따라서 단기 랠리의 기간 자체가 조금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앞서서 말씀은 다 못 드렸지만 바이러스와 전쟁과 고물가 고금리는 일단 이거를 변수로 생각하지 마시고 상수로 놓고 베이스 시나리오를 짜고 대응하시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전쟁 끝날 거 네네네. 기대하지 말고 그렇죠. 전쟁이 네네네. 이어지더라도 네, 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된다, 네네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수준이 연준의 가이던스가 지금 올해 충분히 3.5%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금리를 올려놓고 나면 내년과 후년에 그 이상 올리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예상하는 인플레이션 자체가 뭐 2.6% 수준이야. 근데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수준이 연준의 가이던스를 현재 내밀어준 그 가이던스를 초과할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쿨다운하는 과정에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컨트롤에 조금의 실수라도 있게 된다면 더블릭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을 함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유럽발 경기 위축화 재정 위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주에 TPI라고 하는 이름도 참 그 잘 지어요. 변속을 컨트롤하는 그런 기구다라는 뭐 이런 기구를 만들었는데, DPI? 네. 예, 독일의 국채에 대비해서 네. 그 유럽 EU 회원국의 국채 금리가 너무 심하게 튀면 그 회원국의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니 무제한으로 도와주겠다 이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유럽발 경기 위축 재정 위기 가능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염려하고 있었는데 빅스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밟았는데 함께 또 그냥 예전에 했던 무제한 국채 매입과 유사한 그런 이제 정책을 내놨기 때문에 당장 뭐가 터질 것 같지는 않지만 네. 어쨌거나 함께 지켜봐 주시고, 중국의 경우에는 부동산 침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중국은 공산국가라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저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대응 계획은, 이건 그냥 제 생각이고 계획이니까 함께 좀 의견 주시면 더욱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중장기 더블릭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고, 대신에 단기 안도 랠리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으니 저는 이 시점에서 이벤트 드리븐이 가능한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열심히 탐방하고 발로 뛰고 네.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수익을 거두고 이후에는 시장 상황에 맞게 다시 재현금화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에서 네네. 지수에 베팅하는 것 자체는 아직 네. 한 발 남았다고 보시는 거 예,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뭐 지수 자체 네. 상승에 베팅하는 거는 아직은 좀 빠르다고 이해가 되는 것 같고, 네. 네네. 대신에 이제 지금 단기 랠리 가능성이라는 거는 개별 종목 단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것들은 네네. 심리가 안도가 되면 네. 좀 찾아볼 만한 것들이 있다. 뭐 저희가 이렇게 네네. 이해하면 될까요? 네. 아, 예. 더블 감사합니다. 제 딥은 마음을 저보다 더 잘 표현해 주시죠. 더블 딥은 한 번 딥이 지금이 아니면 코로나 때예요.
첫 번째 딥은 코로나 때죠. 코로나 때고 네네네. 그다음 더블 딥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이 정도면 많이 빠진 수준의 딥에서 지금보다는 더 네네네. 빠져야 딥입니까? 예, 여기서 더 빠질 수 있다. 아 더 그래요? 빠질 수 있다. 그럴 물론 가능성이 더블 딥 없이 그냥 있습니다. 쭉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뚝 갈 수도 있다. 네. 예. 근데 만약에 더블 딥이 온다면 지금보다는 더 낮은 수준, 더 낮은 레벨로 한번 찍고 가야 되겠군요. 뭐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은 열어두자. 우리가 자산 관리라는 게 있어서 만약에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네. 열려 있다라고 한다면. 네. 자 오늘은 우리 김웅 부장님과 함께 결론까지 좀 그래도 듣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후루룩 좀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그 자료는 저희가 저희 3프로TV 앱에 업로드를 해놓을 테니까 좀 더 자세한 자료 이런 것들 한번 그 앱에서 다운받으셔서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김웅 부장님과 함께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에 대한 좀 차분한 설명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솔프로님 좋으셨죠 이번 시간? 그럼요. 네. 네. 지난번에도 우리 솔프로님이셨던가요? 아니요. 지난번에 제가 방송으로 봤습니다. 제가. 아 그랬군요. 네. 네. 죄송합니다. 그때 목요일이었습니다. 목요일이었군요. 예, 다크로님과 함께 했었는데 자 오늘은 우리 솔프로님과 함께 또 우리 김웅 부장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김웅 부장님이 어떻게 여기 오신지는 아시죠?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모르십니까? 네. 정프로님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아니 물론 저도 이제 잘 알고 있는 분이긴 한데 네. 그 징징쇼에 한 투자자분이 네. 너무 잘해주신 매니저님이 계시다고. 그 누구냐 뭐 여쭤보니까 이분인 거예요. 뭐 굉장히 좋은 성적들을 막 기록을 하셨더라고요. 투자 금액이 그렇게 큰 분이 아닌데도 그렇게 착한 분이라면 한번 모셔보자. 네네. 이래서 이제 저희가 모시게 됐습니다. 네. 자 우리 김웅 부장님 자주 나오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도 종종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자신문과 3프로TV가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하락장에서 매매하는 방법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세요.